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뭐 이미 영화사에서 고전이 된 작품이죠. 네. 90년대 말에 나왔던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 영화는 다시 보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었던 장면들은 꽤 있었는데 네. 음악을 듣는 순간 뭐, 네.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음악상까지 받았으니까요. 네. 음악도 워낙 유명하고 또 이 영화는 또 뭐 로베르토 베니니의 어떤 그 연기나 얼굴로 확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카데미 상 받았을 때 그렇죠. 뛰어다니던. 의자 위에 올라갔다. 네, 네. 아마도 아카데미 역사상 너무 신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This is Italy's 26th nomination and its 10th Academy Award.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영화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기하는 구이도라는 인물은 투머치 토커잖아요. 말 짧게 해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해서 완전히 상대방의 어를 빼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의 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할 때 리듬,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다른 배우가 만약에 이것이 시나리오에 쓰여 있고 그걸 소화하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이상한 사랑스러움 그다음에 또 이 영화가 굉장히 참혹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어떤 낙천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의 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한국에는 인생은 아름다워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제목을 바꾼다면 예술은 아름다워라고 바꾸고 싶어요.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참혹한 전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술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시인도 등장을 하지만 예술은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이냐면 아주 짧게 적혀진 진실을 길게 느리는 일이거든요. 전쟁은 끔찍했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지만 이게 어떻게 끔찍했으며 끔찍한 사이사이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길게 얘기하는 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귀도가 맡고 있는 역할은 예술가가 인생을 번역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는 저는 이제 그 플롯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점에 정확히 동의가 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당연히 홀로코스트의 속에서도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그 절절한 부정, 그런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휴머니즘 가득한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예술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대체 예술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예술에 관한 찬가인 그런 영화처럼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운데 영화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는 유태인들 얘기니까. 근데 왜 인생은 아름답지? 라고 만약에 제목을 들어서 반문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저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런 가족이 있으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해답이라면 두 번째는 그래도 예술이 있으니까 그런 예술이 우리의 이런 참혹한 비극을 견디게 해주니까라는 대답이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예술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일단 귀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 일종의 소동극에 가까운 돈키호테에 가까운 그런 모험극이 실제로 자기를 돈키호테랑 네. 동일시하죠. 그렇죠. 네. 모험극이 있고요. 네. 또 시인이 얘기하는 친구 시인이 시작하자마자 시를 막 읽잖아요. 네. 시를 낭독하는 순간이 있을 테고요. 중간에 오페라를 보러 갔을 때, 오펜바워를 보러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테고 마지막에 이르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몸 동작으로만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웃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일종의 무성극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다양한 예술의 장르가 이 한 영화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이도는 극 중에서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예술가인 사람인 것이고요. 그렇죠. 삶을 예술로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아까 말씀하신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아레초라는 데서 이제 로마로 가는 두 시골뜨기인 그 친구 사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친구가 이제 운전하는 동안 구이도는 자고 있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시인이라서 멋진 시를 읽게 되는데 그 시 내용이 뭔가 하면 브레이크가 망가진 기차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막 유장하게 읊다가 어느 순간 차가 진짜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망가졌다고 말을 하지만 자고 있는 구이도는 그게 그냥 식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그는 항상 예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풀리게 되는데 그때 식기 자체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기차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뒤로 가면 이 기차라는 것은 죽음의 터널로 가는 그런 어떤 수용하는 그런 수송 기관이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졌다는 데서 온드는 어떤 비유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그냥 그 폭압적으로 질주하게 되는 그 역사에 미친 수레바퀴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을 보이던 어떻게 멈추는가 예술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굉장히 어떤 진중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영화는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실적인 영화가 있고 영화는 철저히 장르적으로 짜여 있어서 예를 들면 뒤에 수용소에서 그 아이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를 억지로 끌고 가는데 영화는 그게 전혀 흠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화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시작할 때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슈에가 자라서 어떤 뭐 예술인이 되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말하기 쉽지 않다. 동화지만 슬프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Come in una favola c'è dolore e come una favola è piena di meraviglie e di felicit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 때 현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끔찍함 속에서 게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역시 화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면 베니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비극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이 영화 속에서 화법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영화의 도입부에서 그 내레이션하는 화자는 누구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먼 훗날 조슈아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상상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첫 장면에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홀로코스트의 거대한 비극이 있는데 이것이 영화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장면에서 상상될 때 아버지가 어린 자기를 안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면 그 장면이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뒷장면이 무엇인 건가 하면 아이를 안고 가다가 아버지가 발견하게 된 것은 거대한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죽어있는 무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장면에서 아이는 그 장면을 상상을 안 하고 그 앞에까지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건 사실 스포일러인데 근데 보통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추가로 한다면 결국은 아버지가 희생돼가지고 아내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언제 끝나는지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엄마를 발견한 아들이 달려가서 포옹하면서 둘이 환하게 웃는 장면에서 프리즈 프레임으로 정지 화면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야기는 영화 속 이야기를 끝나게 되는데 그때 엄마는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조슈아는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게임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명백히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불행하고 끔찍한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루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이야기 바깥에 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가장 환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끝나는 그런 그 모자간의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과연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술은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이 굉장히 나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 영화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에도 그대로 관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든 비극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앞뒤로 그 비극을 채우고 이 모든 현실을 재구성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뛰어난 플롯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영화 감상주의적인 건 맞아요. 네. 맞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드라마적인 어떤 화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따스한 휴머니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전쟁의 비참함을 가리는 것으로 작용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든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감동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 두 편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보여줄 때 장면이 자전거 탄다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조조 래빗에서 엄마와 함께 자전거 타는 장면이 참 아름답게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도 세 명이 함께 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마치 매기 한 장면 보는 것 같게 되는데 그러네요. 매기에서 마주보는 자전거처럼 아이가 아빠와 마주보고 엄마가 뒤에 타고 있는 게 어쩌면 나중에 있을 비극의 어떤 복선 같은 어떤 자리 구조 배치 같기도 해서 나중에 보니까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20년쯤 지나다 보면 후반부 얘기만 기억을 해요. 그렇잖아요. 전반부에 이제 도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얘기는 상대적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고 의외로 그 장면이 길어요. 바로 그 영화의 얘기입니다. 딱 절반이 행복했던 상황이고 절반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야기의 중심은 후반부에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은 아름다워가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수용소에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속여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얘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전반부를 다 빼버린 스토리 요약이잖아요. 그러면 로베르토 베니니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얘기일 때 당연히 무게중심은 후반부에 있는데 왜 앞부분을 굳이 영화의 러닝타임의 정확히 절반을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분은 서로 마주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기하는 구이도라는 인물은 예술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서 언제나 똑같은 인물이에요. 앞부분에서는 그것이 도라라는 여성과 연애를 할 때 어떤 자기만의 플롯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플롯으로 끌고 간 거죠. 앞부분에서는 이 여성이 사실은 신분격차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게 된 그 여자한테는 심지어는 굉장히 부유한 약혼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예술로 다가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 돌아가 보기에는 저 남자와 만나면 이상하게 마법 같은 일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운명이구나라는 걸 믿게 되는데 그것을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치밀한 어떤 플롯이었던 거예요. 그 플롯을 가지고 사실은 그 어떤 마법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이도가 사용한 방법 자체가 사실은 예술가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술가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이고 서로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수많은 진료들이 있어요. 그 진료들을 자기만의 플롯으로 재구성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하나의 가상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현실에 비슷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연애를 예술가처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후반부에서는 이 수용소에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아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것이 게임이다라는 플롯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플롯 속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아이는 끝까지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라는 마법인 줄 알고 속고 그 다음에 아이는 게임인 줄 알고 속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예술에 우리가 기꺼이 속을 때 예술이 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선한 어떤 순기능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Quando finisce il gioco. 자, 이렇게 두 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슬픈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그리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서 저한테 굉장한 영화로 남아있는 조조 래빗을 최고의 영화로 꼽을 거고요. 네. 최고의 장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조조 래빗으로. 네. 조조 래빗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스칼렛 조한슨이 나옵니다. 스칼렛 조한슨이 네. 1인 2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아들이 괴로워할 때 엄마가 갑자기 그 벽난로에 있는 검댕을 묻힌 다음에 아빠와 엄마의 1인 2역을 하는데 그 장면이 어쩌면 아주 힘든 엄마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다잡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인 2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하는 엄마의 또 그런 숭고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 장면의 연기도 좋고 너무 좋아하는 제가 장면입니다. 두 편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둘 다 물론 좋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전자의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장면은 저도 조조 래빗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엔딩 장면인데 이것도 약간 반칙 같긴 한데 그리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춤추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네네네. 맨 마지막에 네. 둘이 이제 춤을 추는 장면, 그 장면을 이제 마주보며 추는 장면인데 얼핏 보면 그 장면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적당히 그냥 춤을 추는 어떤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얼버무리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성장영화적인 그런 굉장히 핵심 이미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영화에서 춤이 그냥 계속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춤은 사실은 그 둘이 춤을 함께 춤으로써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생각해서 가장 얘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억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빈이 역으로 엄마랑 같이 춤추는 장면. 그렇죠. 말하자면 사라진 아버지까지 불러와서 세 가족이 춤추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엘사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뭔가 하면 남자친구 네이선이 강둑에서 자기한테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둘이서 강둑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굉장히 애틋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때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그런 모든 기억이 다 끌고 들어와서 지금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춤을 추면서 그 모든 것을 마치 의식처럼 되살려내기도 한다는 거죠. 비극의 끝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런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이런 춤을 출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은유적으로도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죠. 최고 장면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춤추는 약간 장면이니까 관련이 되는. 춤의 댄스에 대한 장면을 둘 다 꼽은 거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는 비극 속에서도 그 아이는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을 코미디로 그리고 굉장히 뭉클한 휴먼 드라마를 만든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디를 또 잊고 싶네요. 비극 속에서도 그 아이는 춤을 추었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